네, 여러분, 이정규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새로운 강의를 좀 해야겠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이 4월 8일 밤 늦은 시간이고요. 내가 지방 좀 갔다가 와서 이미 4월 16일자 동영상까지는 이미 올렸지만 오늘 4월 23일 동영상 자료를 이제 처음 만든 날이네요. 미리 중간고사 전까지의 동영상을 다 찍어야 좀 내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열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뭐 했죠? 첫 시간에 정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IT를 이해하자, IT의 과거를 쭉 훑어봤죠. 인터넷, 통신, 그리고 컴퓨터의 역사를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IT 미래를 여러가지 관점에서 논해봤습니다. 새로운 신기술 용어들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줬고, 로봇, 인공지능 잠깐 했었고, 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드디어 정보화가 무엇인지, 현대 기업이 I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정보화, 정보 시스템,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으며 지금 MIS가 과연 무엇인지, 기업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다양한 용어들을 제가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또 늦은 시간에 내가 굳이 이제 촬영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정말 야행성입니다. 낮에는 뭐 느슨하게 지내다가 낮잠도 자고 그러다가 밤만 되면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아까 저녁을 먹고 지금 늘어지게 한숨을 잤더니 눈이 좀 부었네요. 그래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일부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고, 처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고 내 채널을 만들어보고 여러분과 교감을 통하고 있는데, 참 그러면서 내가 동영상 하나하나마다 댓글 좀 붙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부담이 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30분짜리건 뭐 1시간짜리건 보고서 내가 이런 걸 배웠군요 하고 글자로 이렇게 잠깐 정리하는 시간이 내가 볼 땐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 같습니다. 배움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계속 그렇게 진행시켜 주길 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날 따라줌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깁니다. 동시에 우리 23개 조도 이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2인 1조가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5월 말까지의 동영상 준비를 여름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떤 창의력 있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흥미로운 동영상 발표자를 만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보면서 상상력이 참 중요하다. 현실 세계에서, 삶의 세계에서 그냥 거기 빠져서 수능하고 편리함을 거기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나먼 미래를 상상해보고 이런 게 나타나면 오직 좋으랴. 이런 문제가, 이런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기술이 등장하면 오직 좋을까 하는 그런 그 상상이 결국은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로 이어지고 상품으로 나오고 시장을 형성하고 우리 삶에 다시 젖어들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상력 중요하고요, 창의력 중요하고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내 창의롭고 싶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던 편견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저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시각이 접근해야 하지만, 창의력이 발생하니까 안 그러면 모방에 불과하죠. 약간 응용이라든가. 그래서 창의력도 중요하고요, 상상력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쭉 내 강의를 듣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로봇과 같이 살게 될까? 그게 정말일까? 아니, 정말 인간은 우주 밖으로 뻗어나갈까? 지구에서 쫓겨날까? 뭐 이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그 호기심도요, 상당히 우리 인간의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 만사에 대한 호기심도 갖고 상상을 늘 해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길을 개척하기를 그렇게 이제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매 주마다 이제 막 3시간 정말 가까운 동영상을 서너 편씩 이렇게 이제 찍고 있는데, 아무튼 같이 좀 지루하더라도 같이 해주고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괜찮은 교양 과목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의대에서 한 500명 대상으로 강당에 모여가지고요,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럼 내가 나름대로는 전문가니까 뭐 우리 의대에서는 특히 그러겠죠. 500명, 1000명 그냥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내가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영정보학 시간으로 우리가 모였지만 정말 IT란 아주 극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아주 상식선이거든요. 그 상식선에서 그 정도의 우리가 지식만 갖추면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나름대로의 모기가 우리 머릿속에 이제 딱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간에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무섭게 변함에 따라서 특히 IT가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갖게 만드는 이 과목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사실은 경영학도들만 배울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처럼 그 이중 전공생 같은 학생들만 배울 게 아니고, 사실 전공과 무관하게 모두가 내가 강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도 가져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보다도 이 학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문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이제 그러기 전에 내가 지난번에 이미 보여줬던 동영상들 쭉 보니까 오류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첫 시간부터 데이터, 정보, 지식, 그다음에 지능 이야기하면서 영어 스펠링도 틀렸고요. knowledge에다가 보니까 이자가 하나가 추가가 쓸데없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처음으로 제안할 때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낮은 에너지 자급률, 독일이 휘발유가 소비가 난 나라가 아니니까 에너지 자급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무심코 지급률을 찍었다가 나중에 또 그냥 여러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잠깐 읽으면서도 지급률을 하는 바람에 자급률입니다. 그 오류도 있었고요.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음성 인식, 음성 재생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voice synthesis, voice recognition, voice synthesis 이야기하면서 synthesis를 영어로 재생 그랬는데, 재생보다는 합성이 맞죠, 합성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강의 노트를 가지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슬라이드 몇 개 만들어 놓고서 한번 이걸 이야기해보자고 이렇게 앉아서 나름대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나타난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코멘트를 내가 이렇게 잘 열심히 지금 읽어보고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야기하면서는 여러분의 댓글들이 정말 인간과 로봇과의 경계가 그렇게 무너질까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럼 어느 정도 인간이 이 장기를 교환하면 인간이고, 언제부터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되는 겁니까? 안드로이드와 휴먼과의 경계가 참 모호한 상태, 이것들에 대해서 철학적 그냥 질문 같은 것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해봤던 것 같은데, 그 로봇 이야기를 먼저 잠깐만 하고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해볼게요. 내가 로봇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드렸는데 그게 금방 찾아질지는 모르겠네요. 로봇이라는 로봇이 등장하는 영화 하나가 있었죠. 오리진에 AI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AI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소설가가 있습니다. 러시아 계통의 유명한 미국 그 과학 칼럼니스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책을 쓴 숫자로는 아마 넘버1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책을 썼던 과학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대단한 분으로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더랬어요. 그리고 그 AI라는 영화의 사실 뒷배경이 된 소설을 썼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순히 소설가 아니라 나름대로 철학가였고 그들이 제시한 많은 그 주장이나 관찰한 내용들이 실제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되고 또 과학을 너무도 잘하는 또 과학 칼럼니스트였고 그래서 뉴욕타임즈라거나 이런 세계 주요 LA타임즈라거나 이런 주요 신문에 자기 과학 칼럼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 이야기 잠깐 먼저 할게요. 이런 그 로봇의 제 3대 원칙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해줘도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의 제 3원칙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앱이 아닌데 이게 또 RC가 떴네요. 일단 이것을 보고 내가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의 3원칙은 이렇습니다. 로봇은 잠깐만요. 내가 이게 좋아하는 RC를 안 좋아하는데 그 연결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해야지.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진으로. 네. 아시모프의 3대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봇과의 전쟁에서 우리 인간이 질 것이냐는 혹시 생각을 한다면 이 3대 원칙을 지금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다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3원칙 1번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어떤 걸 하거나 혹은 하지 말거나 하면서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된다. 로봇 공학자들이 꼭 지켜야 할 원칙이다. 두 번째, 로봇은 이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한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3. 로봇은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제 3대 원칙을 굉장히 70년대인가요?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새겨둘 만한 그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R&D에 임하고 지금 있다고 믿어지고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결국 인간에게 도전을 하게끔 만든 것은 안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인류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가 제기되면서 3원칙의 모든 걸 앞서는 1, 2, 3이라면 0번 그 제 0원칙을 그 순번 0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아시모프가요. 뭐냐면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정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로봇은 복종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그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양보한다. 첫 번째가 인류고 인간이고 그렇다. 이게 제 3원칙이니까 모든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과연 이 3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이걸 잠깐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내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빠뜨린 게 너무 많아요. 중간에 이걸 이야기해 줄 걸, 저걸 이야기해 줄 걸,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잠깐 이걸 일단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윤리 현장도 잠깐 소개할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 질서의 파괴 등 각종 피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 제조, 사용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 행동 지침을 그렇게 갖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로봇을 만드는 또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헌장으로 이렇게 우리 법에도 지금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름대로 존중을 한 거죠. 아시모프가 먼저입니다. 아시모프는 대단한 그 과학 칼럼니스트인데요. 나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 이미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가
그 뉴욕 타임스 같은데 신디케이트로서 한 50개, 100개의 신문에 동시 자신의 과학 칼럼을 냈을 때 내가 우리나라의 과학 동화에 그의 칼럼을 번역해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잠깐 이걸 보여주면요, 좀 혹시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내 그 유튜브 채널 들어오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 들어오면요, 유튜브 채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여기에 내 블로그가 써 있고, 여기 이걸 누르면은 내 블로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블로그 들어가게 돼요. 내 블로그가 뭐 누가 찾아오는 블로그는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그동안에 했던 것들, 강의했던 것들, 썼던 칼럼들, 내 그림들 다 모아놓은 나의 그냥 그 자료 창고일 뿐이지, 누구를 뭐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든 거지만요. 잠깐 이걸 누르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단추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만,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그 아시모프 칼럼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있거든요. 이쪽에 아시모프 칼럼 누르면요, 여기 이제 번역했던 것들이 쭉 나와. 이렇게 번역했던 내가 쭉 번역했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목이 오늘날의 로봇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봇에 대해서 아시모프가 했던 쭉 그의 칼럼에서 말했던 것이 기가 막혀요. 내가 지난번에 인간 모습을 닮은 로봇 이야기만 해드렸었는데, 사실 내가 정말 강조했어야 되는 것은 기업에서 이용되는, 산업 현장에서 이용되는, 공장에서 이용되는 산업용 로봇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어야죠. 근데 이제 로봇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닮은 꼴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구가 결국 사람의 닮은 꼴로 로봇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휴머노이드에서 안드로이드로, 그리고 뭐 심지어는 더욱더 인간과 가깝게, 인간과 구분이 힘들도록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특정 칼럼에서는요, 이 특정 칼럼에서는 아시모프가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아주 작은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피 속에 이렇게 찔러서 침투해가지고 핏줄 타고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픈 데를 다 고치고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 로봇 이야기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은 클 수도 있고 인간처럼 이 정도 등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그래서 암을 치료하고 나온다든가, 깊숙이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처럼 가서 스스로 뭘 꼬매고 나온다든가,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지금 이미 아마 기술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이제 칼럼들이 한 수십 개에 한 거의 100편 가까이가 이 블로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블로그에 내가 번역한 것들이요. 근데 그 당시 번역은요, 그때 PDF 파일로도 만들어졌었는데, 그걸 보면은 여기서 이거 보면은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내가 스캔한 건데요, 그 잡지 자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는 원문 영어, 잠깐만요. 한쪽에는 원문 영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에는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좀 젊었을 때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됐나요? 아무튼 이런 아시모프의 칼럼을 계속 번역해가지고 과학동화에 기고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흥미로운 추억인데, 아무튼 아시모프의 대단한 아시모프란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 과학 칼럼들, 여러분들 지금도 책으로 나와 있는데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고, 아무튼 그분에 대한 걸 읽다 보면 로봇 이야기도 꼭 나올 수밖에 없고,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제 로봇 3원칙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동영상들에 대한 이제 AS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왕 내
그 블로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 말인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 블로그를 들어가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숙제로 내줬던 두 동영상, 디지털 한국의 미래, 그리고 내가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실이 만들었던 그 방송 인터뷰 이런 것들이 내 블로그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라고 했을 때 이 블로그를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서 내가 스케치북 이야기를 가끔씩 했잖아요. 이 책이 완벽한 책으로 나온 책은 아닌데,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를 모아서 여기서 블로그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운하면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내 책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뭘 보려다가 잠깐 추가로 했던 것이 있는데, 아무튼 넘어갑시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아무튼 오늘 그래서 경영정보학의 책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AS를 좀씩 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하나 내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사실 IT의 미래를 전망하는 관점을 이야기할 때 급속도로 세계가 돌아가서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안에 다가오게 될 거다 이야기하면서 기술의 가속도를 이야기했거든요. 가속도 이야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다가 빼먹어서 다시 좀 이야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가속도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고요. 잠깐 보면요. 이거 보세요. 이 변화와 시간의 가속도 어떻게 붙었는가.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생명체가 30억 년 전에, 우리 인간이 약 20만 년 전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지구상에 한 20만 년밖에 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룡은 훨씬 오래 살았죠. 수억 년을 살았죠, 공룡은 이 지구상에. 그리고 멸망됐지만 한참 후에 등장한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20만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농경 사회는 10,000년 전에, 그리고 산업 사회는 불과 200년 전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디지털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속히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삶은 정말 뻔한 뻔짜였거든요. 일단 좀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고려시대의 드라마, 사극 드라마를 보나, 대하 드라마를 보나,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나, 결국 전쟁할 때는 말 타고 가고,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게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몇백 년 전에도 그랬고, 똑같았단 말입니다. 총이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들이 만들어진 건 지난 불과 백몇십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긴 역사 동안, 그 전은 물론이고, 결국 우리는 아주 말로 이동했고, 달려다녔고, 칼로 싸웠고, 찔러서 죽였고, 그 전쟁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급속히 삶이 달라졌습니까? 모든 건 지난 100년이에요. 지난 말했듯이 전화기도 100몇십 년밖에 역사 안 되고, 컴퓨터 역사는 불과 70년밖에 안 되고, 휴대폰, 스마트폰 10년밖에 안 되고, 모든 거 급속히 진행됐다 이겁니다. 사용자 5,000명을 돌파하는데 소요됐던 시간을 보면 재밌습니다. 자동차 사용자가 5천만 명 돌파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답니다. PC는 16년밖에 안 됐고요. 인터넷 4년이고, 스마트폰 1년이에요. 1년도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속화 붙어서 새로운 기술 제품들이 등장하니, 어떤 새로운 제품이 또 여기 등장한다면, 여기에 불과 5천만 명, 지구가 70억입니까? 5천만 명 금방이거든요. 1년 만에, 1년이 아니라 1개월 만에 새로운 기술이, 또 그 기술 이용한 사용자가 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가 하나고,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아주 우리가 수용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모두 수용하기 이르렀단 말이죠. 이런 가속도가 아까 지난번 말했던 이 동그라미 그림 막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 이거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그때 보여줬었는데 깜빡 놓쳤던 것 같아서 보여줍니다. 자,
그 경영정보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지난번 우리가 경영정보 시스템 이야기하면서 그 로켓 그림을 그려가지고 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긴 시간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오늘 첫 번째 동영상은요, 지금 시간이 얼마 흘렀죠? 벌써 25분 흘렀네요. 그것을 조금 이 차원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랑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번 동영상 마치자. 그리고 나서 이 경영정보학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지금 잠깐 내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 경영정보학 그리고 이 MIS 어떻게 등장했으며 그 역사, 개념들이 무엇이며 MIS 비롯한 모든 용어들이 이것들을 쭉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잠깐 내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설명할게요. 자, 다시. 자, 이거 지금 복습입니다. 복습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1970년대 전산화와 사무자동화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전산화는 각 조직의 기능을, 기업의 각 조직적 기능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고요. 사무자동화는 개인의 능률 향상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이 용어가 결국 나중에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 그리고 Knowledge Work System으로 바뀌었지만 그렇게 시작된 것이 IT를 이용한 기업에서의 활동으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MRP에 대한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또 다른 기업과 연계 시스템 같은 걸 만들다가 결국은 이 단절된 기능들을 수용하는 단절된 시스템들을 인테그레이션 시킴으로써 우리가 MIS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을 꾸는 과정 중에서 많은 R&D와 학자들의 노력이 결국 경영정보학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MIS를 구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SAP라는 독일계 회사가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오라클도 나중에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제 잘 사업을 하고 있는 ERP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표준화된 모듈들을 가지고 있다가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그 기업에 딱 맞게 신속하게 값싸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제공됨으로써 어렵던 MIS 구축이 수월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용어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빼먹은 단어 중에 하나가 GT예요. JIT. 재고관리 시스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원자재가 수급돼서 들어오고 그 원자재가 우리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이용되고 아주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필요하게 원자재가 많이 수입돼서 들어오면 또 외부에서 들어온다면 그 공장에 그냥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산이 그렇게 스피디하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쓸데없이 빨리 사는 거고, 그러나 원자재가 늦게 수급되면 우리 생산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이 착착착착 도착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생산되게 만들고 그것이 또 판매로 이어지고 이 사이클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MRP 같은 그런 생산 관리 시스템의 초기 개념은 GT였습니다. Just in time. 딱 시간에 맞춰서 Just in time 원자재가 도착되고 Just in time 다른 부품들이 도착되고 Just in time 생산이 들어가고 Just in time 물건이 만들어져서 Just in time 판매 시장으로 나가서 Just in time 소비자에게 건네지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Just in time 시스템이 일본에서 처음 개념이 등장한 걸로 기억하는데 용어도 알아둘 만하다 그러고요.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시스템 이야기했고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임원 중역정보 시스템,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이런 것들이 MI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중역들 또 의사결정권자를 위해서 또 개념적으로 성립되었다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 시스템, 그 다음에 Knowledge Base 시스템 뭐 이런 이야기 나왔죠. 엑스퍼트 시스템은 그 캠블 수프 만든 회사를 사례로 이야기를 했던가요? DSS는 우리나라 대웅제약의 그 우루사 광고비 책정 시스템을 하나의 사례로 삼았고요. 엑스퍼트 시스템은 전문가들을 인간 전문가들의 지식을 시스템화시켜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전문가인 것처럼 시스템이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캠블 수프의 치프 셰프
그 지혜를 또 아는 지식을 그의 노하우를 담는 것이 하나의 사회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엑스퍼트 시스템 인공지능의 한 분야예요.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라고 칩시다. 우리가 의사 한 명을요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우리 사회가 그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까? 본인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뭐 대학교 의대에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의대 졸업하고 나서도 인턴 생활, 레전트 생활 하면서 정말 고생하고요. 또 뭐 시험 봐가지고 정식 전문의가 되고요. 전문의가 돼도 무슨 뭐 군대 가가지고 또 뭐 아무튼 이러면서 결국 이제 전문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의사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30세 때 빨리 전문의가 됐다 하더라도 한 60대면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삼성이라든가 저 현대 아산병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의 병원을 가더라도 60 넘으면요 훌륭한 의사일지언정 벌써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뭐라 그럴까 나이 든 의사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하물며 동네 나이 든 의사들은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많이 급한 분들이 가까우니까 찾아가는 거지. 그 가장 훌륭한 의사는 내가 아파서 어딜 간다고 하면 난 이런 분들 찾을 것 같아요. 50 전후로 경험도 많고 아직 젊고 생동감 있는 의사 뭐 이런 분들 찾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간 의사는 60대면 뭐 대충 사라지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한 30년 일하다가 떠나거든요. 그렇게 본인도 사회도 투자를 많이 해서 만든 의사 한 명이 결국 떠난단 말이죠. 이 사회를 지구상을 아니면 뭐 의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똑같은 의사를 우리가 엑스퍼트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면 얼마나 그 한 명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요 우리가 무단 복제하든가 인터넷으로 수백만 명의 의사를 동시에 양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진료를 볼 수 있고 약 처방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뭐야 병원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특히 내과 같은 곳은 그냥 인터넷에서 자 의사 선생님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요? 실제 의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봇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상의 그 컴퓨터 그래픽이 만들어지는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요. 지금 열이 있습니까? 한번 재보세요. 하면 열 재는 거 터치패드에 살짝 되니까 열이 조금 이온이 있군요.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좀 아프고 콧물 잘 납니다. 그래요. 또 다른데 뭐 안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식사는 잘 하세요? 눈이 피곤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요즘 독감이거든요. 걱정 마시고 그냥 푹 한숨 자고요. 약 처방 해드릴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죠. 그럼 약 처방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약 처방 할 테니까 지금 프린트 하면 되십니다. 네네네 처방 받았습니다. 처방전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약국에서 배달까지 직접 해줄 수 있을지 모르죠. 이런 의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수백만 명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의사. 인간은 죽는데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30년간 의사가 활동하지만 중간중간에 깜빡깜빡하게 난 어젯밤에 친구들과 올려서 술 한잔 했더니 뭐 오늘 아침에는 의사 자신이 별로 정신도 막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오진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암인데도 뭐 심각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감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미국 의사들과 달리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렇게 교육을 잘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육의 의무가 별로 없는지 새로운 최신 의학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그 신경을 못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도태되잖아요. 신의학 기술을 모르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 의사는 늘 지식을 우리가 충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최신 기술을.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이죠. 그런 의사를 우리가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구축만 할 수 있다면. 날지 베이스 시스템도 뭐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그랬고, 이건 조직 내에 있는 지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네 축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주주, 협력업체, 고객, 종업원이 있는데 주로 이 비즈니스 인터넷 기반으로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고객들과 관계는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뭐 MIS도 이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MIS도 조직 내에서 이용하는 각종 다양한 뭐 견팅이건 재무건 인사건 이런 모듈들도 사실은 이 비즈니스화 될 수 있죠. 내부적으로 이용될 것이죠. 지난번에 깜빡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인터 오르가니제이션 시스템입니다. 인터 오르가니제이션 시스템의 대표 주자가 SM이죠. 인터 오르가니제이션이란 여러 기업들의 상관관계를 연계 시스템, 그러니까 기업 연계 시스템이죠. 이 기업 연계 시스템을 보고서 인터 오르가니제이션 시스템이라고 IOS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SM 같은 거죠. 서로 협력업체들과의 인터 오르가니제이션, 기업 간 연계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MPS는 뭐냐면요. 여기도 있네요.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기업 간 연계 시스템과 조금 달리 마켓플레이스 시스템은 시장 장터 시스템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시장 장터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G마켓이라든가 옥션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하는 곳은 딱 장터 판을 깔아놓으니까 팔겠다는 기업들 들어오고 사겠다는 사람들 들어와서 막 자기들끼리 장터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이 비즈니스화된 상태로 고객들이 구입해가고 그다음에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팔고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켓플레이스, 시장 장터 시스템이에요. 마켓플레이스 시스템. 이것도 역시 이 비즈니스 시스템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NS를 이용하는 시스템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전략 기획 수립,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전략 계획에 기반해서 구축된 시스템들은 우리가 전략 정보 시스템, 스트래티직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랬고요. 그런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삼각관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들 의미가 좀 다른데 내가 세모꼴로 붙여놨습니다.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CIO가 아주 중요한 선봉장이다 이야기했고, 그 선봉장 뒤에는 훌륭한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CEO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건 못지않게 로봇도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을 기반으로 한 운영, 기업 경영 또 MIS의 또 일환으로서 들어갈지 모르겠고, 어찌 보면 여기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 독일에서 말했던 그 인더스트리 4.0 같은 거 말이죠.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의 개념이 이제 확장되면 그것이 산업 로보틱스를 이용한 공장 가동 이렇게 되면서 이 공장 영업인데 팩토리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로봇을 이용하는 체제로 가면서 이 그림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전사나 시작으로 트랜잭션 프로세스 시스템이 중간 관리층을 위해서는 인포메이션 리포팅 시스템이 되고, 그것이 전사적으로는 MIS다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TPS, 인포메이션 리포팅 시스템, MI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빼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BPR은 혁신인데요. 이런 방법을 개선시키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뜯어고치자.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혁신이 수반되지 않은 IT 기술의 도입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 MIT가 아니라 하버드 교수인데,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첫 번째 글이 오토메이션만으로는 안 돼 하는 그 글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실렸던 거고, 포터 교수가 하버드 교수인데 MIT 교수라고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이 BPR과 ERP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ERP는요, 그 SAP나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만든 표준화된 모듈이라고 있잖아요. 표준화된 그 모듈에는 소위 선진 기업들이 일하는 방법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어카운팅 모듈이다 하면 어떻게 하면 회계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그 표준화된 최신 선진형이라는 방법이 그 안에 그 모듈 안에 사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ERP의 도입은, 좋은 ERP의 도입은 결국 경영혁신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둘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ERP의 도입은 단순히 시스템의 도입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을 뜯어고치는 데도 유익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만하겠습니다. 내가 가치 사실이라는 말을 잠깐 썼는데, 가치 사실, 이 밸류 체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밸류가 가치가 점점 향상되는 과정, 사슬 모양으로 향상되면서 진행되는 과정, 부품들이 점점 모아져서 컴포넌트가 되고 그것이 완제품이 되고 그것이 고객으로 이어지는 이 가치 사슬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요. 결국 이제 여기에 추진 동력이 있잖아요. 이게 로켓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보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AI, 시큐리티,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건 컴퓨터 공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약식으로 다루겠습니다. 사실 이걸 약식으로 다룰 필요까지 있나? 지금 이번 학기처럼 이런 강의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딱딱하고 지루하고 하는 기술 용어들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또 들어가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데이터 모델링이며 뭐 데이터 웨어라스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얼마큼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는 내가 지금 고민을 좀 해보는 중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강의가 교실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실 후반부에는 이런 것들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IT입니다, IT. 이 비즈니스 말하면서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야기를 잠깐 놓쳤습니다. 이 전자상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이 이커머스예요. 전자상거래예요. 전자상거래는 이 비즈니스의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만하다면 그걸 다 포용하는 훨씬 큰 개념이 이 비즈니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정보 보호 개념, information security,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보안 문제, 시스템 safety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나가서 정보 윤리 문제, 그리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나는 과연 무엇이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 지금 여러분들 계속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고? 내가 몰랐네. 세상이 변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가서 로봇과의 경기가 무너진다고? 그럼 내 친구가 로봇이 될 수 있어? 그럼 로봇이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넣어야 돼? 친구를 배신해야 돼? 로봇 친구를 배신하고 신고를 해? 뭐 이런 아주 헷갈리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 윤리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IT 플랫폼, 뭐 구글이 됐든 윈도우가 됐든 딱 지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 IT 플랫폼이 정말 사실은 이 IT 시대를 장악하는 발판인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약해요. 그렇죠? 모바일 쪽에서는 안드로이드가 딱 장악을 하고 있고 일반 컴퓨팅 환경에서는 윈도우, 특히 PC에서는 딱 장악을 하고 있고 삼성이나 LG가 감히 그런 세계적으로 모두가 이용하는 이 플랫폼 쪽에 기반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존해야 되고 그들 뛰어넘을 수 없는 게 한계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이야기도 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과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떤 시스템이 됐든지 간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내 전공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스템 개발, 아니면 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방법들 처음부터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 최종의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앱을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내 전공인데 우리 이번 학기에는 사실 별로 논하고 싶지 않은 너무 기술적 이야기입니다. 그냥 개념만 여기서 이렇게 배워볼 것이고요. 디지털 이코노미 이야기는 뭐 이미 여러분 생각하면 알 것 같고 글로벌 비즈니스 모형 지금 현재는 세계가 한 통속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보듯이 한 국가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계적 위기를 맞고 모두가 협심해서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단어가 중요합니다. 협심해서 협력해서 지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요 글로벌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가 저기 뉴욕에 있는 손자에게 장난감 하나를 보내야지 어린이날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해가지고 여기서 장난감 무슨 장난감이 좋을까 쭉 찾다가 아유 장난감 이거 이 트랜스포머 장난감 참 좋겠다 해가지고 딱 돈을 지불하고 딱 클릭을 하잖아요. 주소를 써놓고 그러면 그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주문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주문은 그 기업에 그 장난감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딱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 기업은 동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동경에
일제여서. 근데 그 주문을 받은 본사, 일본 동경에 있는 본사는 그러나 그 물건을 내보낼 때 창고가 동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디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냐? 사실은 필리핀에서 만들어져요. 필리핀에서. 뭐 베트남에서 만들어져요. 베트남에서 생산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는 어디 있느냐? 창고는 필리핀에 있어요. 마닐라에 있어요. 마닐라에서 배로 싣고, 비행기로 싣고 미국으로 가거든요. 미국으로 가면요. 또 거기 있는 또 유통기업이 받아가지고 결국 배달될 때까지 뭐 우리나라 기업 부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요. 뭐 인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부품들은 중국, 인도에서 생산은 베트남에서, 그 다음에 물류 창고는 필리핀에서, 본사는 동경에서, 주문은 한국에서 있는데 받아보는 고객은 미국에서. 이러잖아요. 결국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현존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 역사. 이 용어들 다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내가 일부러 중요 용어들만 지금 붙여놨거든요. 여기 있는 용어들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사실 경영정보학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로켓 모양만 다 이해한다면, 그 철학과 배경과 연결과 그 논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경영정보학을 이미 다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총괄 요약본입니다. 이 그림 하나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을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제조업이 굳이 이런 시스템을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IT 서비스 업체에게 아웃소싱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웃소싱 해가지고 컨설팅 받을 수 있고요. 이것 정보화 사업계획도 짜달라고 할 수 있고요. 시스템 구축도 당연히 IT 서비스 기업에게 우리가 위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IT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해는 함직도 하죠. 경영정보화 대상의 기업이라면 정부정보화의 결과물은 우리가 전자정부라고 합니다. 전자정부요. 그래서 전자정부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에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떠들지 않을 때 전자정부의 중요성은 역설하고 국회에서 발표하고 최초로 법을 제안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 시절에 20년 전쯤에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IT 서비스 산업협회도 내가 주도해가지고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산업협회 창립총회에서 내가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 그림 뒷면에 내가 나름대로 조금씩 숨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네요. 이 그림은 내 저작권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요. 일단 이 첫 번째 시간은 경영정보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경영정보학의 배경을 좀 설명하는,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데 좀 집중을 했고, 그럼 IT 학이란 또 무엇인가, 그럼 이런 이야기 이제 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정보학과 IT를 배우는 학문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IT 학위는 혹시 존재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지금 50분 가까이 돼가는데, 일단 다시 한번 지난번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AS를 해줬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줬다 생각을 일단 합시다. 여러분 입사하면요, 어느 기업에 입사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 기업의 ERP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ERP 시스템을 배워야 돼요. 삼성전자 들어가면요, 삼성전자 ERP를 여러분이 사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신입사원 교육일 거예요. 왜? 그 ERP 안에 일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 있어요.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단 말, 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ERP가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정보 시스템이 아닙니다. 나 일하는 모든 툴들이 거기 있어요. 그것이 나보고 어떻게 일하라고 절차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50분 됐으니까 하고, 곧 이어서, 네, 목만 치고, 눈만 치고, 이 경영 정보학의 세계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떠납니다. 네.